김유정의 봄봄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유정의 작품 봄봄. 김유정은 1908년 1월 11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6세의 어머니를 여의고 2년 후에는 아버지마저 여의어 일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약 4년간 집에서 천자문, 논어 등을 배우고 12세에 희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합니다. 거기서 안이남, 이마 등과 함께 공부하며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러시아 문학 전집가, 바이런 시집, 데이치 로렌스나 맨스필드, 이효석 등의 작품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1929년 희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곧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학업에 대한 해이, 신병 등의 이유로 이듬해 중퇴하고 1930년 후반에는 전국 각지를 방랑하기도 했습니다. 1931년 김유정은 고향으로 내려가 신례마을에서 야학을 열고 운명자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손수 야학 땅을 짓고 농우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농촌 계몽운동을 추진하면서 금병의숙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불안정한 데다 금강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김유정의 소설 창작 활동은 1933년경부터 시작됩니다. 이 무렵 그는 서울로 올라와 빵을 살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1933년에 소낙비와 산골 나그네를, 1934년에는 만무방을 집필합니다. 193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소낙비가 중앙일보의 노다지가 당선되면서 논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어 왕성한 창작력과 빛나는 자질을 발휘하여 단편소설 금따노 콩밭, 떡, 만무방, 산골, 봄봄 등을 잇따라 발표합니다. 이들은 대개 가난한 농촌에서 순박하게 살아가는 우직한 인물들을 해학적이고 서정적인 필지로 그린 작품으로 이후 그의 작품들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줍니다. 김유정은 1936년에 단편소설 산골 나그네, 옥토끼, 동백꽃, 정조, 슬픈 이야기 등을, 1937년에는 단편소설 따라지, 땡볕, 정분과 장편소설 생의 반려 등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과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지병이 악화되어 불과 몇 년간 단편작가로서 빛나는 자취를 남긴 채 1937년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김유정의 작품들은 일제강점기 가난에 쪼들리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소장인, 노동자, 여극, 들병장소 등 한결같이 가난에 허덕이며 사회적으로 학대받고 멸시받는 최하층 빈민입니다. 이들은 식민지 농촌 경제 체제에서 가혹한 수탈의 대상으로 빈궁을 면치 못하면서도 삶의 터전인 농촌을 떠나지 못하는 전형적인 농민이거나 빈궁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할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물들입니다. 김유정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하층민의 삶을 정확히 그려냄으로써 일제강점기 농촌 사회에 대한 뛰어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봄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장애님, 인젠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고 뭐고 미처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하고 꼬박 7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장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그냥 벙벙하고 만다. 이래서 나는 애초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했어야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상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널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붙박이 키에 모르면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라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차려서 어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대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야다니다. 명색이 좋아 대릴 싸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숙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다마는 우리의 장인님이 내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 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우물길에서 언제나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을 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큼 가서 재미있기도 하고 논둑에다 침을 태 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이 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너물락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잡고 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내가 넌지시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사랑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주소사. 그러면 다음엔 떡 갖고 놓고 고사드립 조어니까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더인 것이 아니다. 어떻게 대법원겐지 긴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 결코 장인님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뭐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한 걸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붉어지는 장인님의 아랫배 가 너무 먹은 걸 모르고 내 병이라나 그 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곤 조금도 쉽지 않다. 아이고 배야, 난 뭐를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논둑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꼈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밀어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냐. 파릇파릇 돋아오른 푸란 숲을 뜯어들고 다리에 거머리를 쓱쓱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눈 가운데서 장인님이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을 날 노려보더니 또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 배가 좀 아파서요 하고 숯불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눈에서 철벙철벙 둑으로 올라오더니 잡은데 참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아 일하다 말면 누굴 망해놓을 속셈이냐 이 대가리를 까놓을 자식.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하지 못했다. 또 사이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막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은 사람은 명이 자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 놓고 욕필이 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하고 손가락질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 참봉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버니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